예, 말씀드린 대로 챕터 14 이거는 이제 환경적 위험과 사람에 대한 건강에 대한 어떤 위해성 요인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인데 그 환경적인 위험성은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딱 정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환경적인 위험하면 뭐 오염물질, 흡입, 뭐 미세먼지 이런 정도만 생각할 텐데 사실은 환경적인 위험이라고 그러면 모든 위험이 다 환경적인 위험이에요. 그렇죠. 환경으로부터의 위험입니다. 교통사고도 이제 교통 환경으로부터의 위험이고요. 뭐 등등 사실 우리가 겪는 모든 위험들이 environmental hazard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요거를 환경적인 문제로만 꼭 본다라고 그러면 오해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어쨌든 요 챕터는 주로 이제 사람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우리 주변의 어떤 생활 환경 여건 차원의 문제들 그런 것들을 조금 기본적으로 분류해 놓고 간단한 어떤 우리에게 지식을 주는 뭐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코어 케이스로 처음에 소개되는 거는 뭐 한 팀 정도가 발표도 했었던 주제들인데 BPA, 비스페놀 A라는 거죠. 근데 이 환경 오염 물질에 대한 것들은 한때 신문을 타고 문제가 돼요. 그 다음에 막 거기에 대한 얘기들이 막 유행처럼 번져.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막 집중해가지고요. 걱정하고 뭐 난리가 나. 근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또 이렇게 그 위험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슬쩍 그것들이 유행을 벗어나면요. 위험 물질도 유행을 타더라고 웃기게. 그래서 비스페놀 A, 이른바 환경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것들이죠. 환경 호르몬. 환경 호르몬이라는 것들 이 위험성이 이게 위험하다기보다 이게 독성이 있다라기보다는 사실 이게 에스테로겐 미믹스라고 그러니까 에스테로겐 하면 여러분 뭡니까? 일종의 성호르몬이죠. 여성의 성호르몬이야. 남성 호르몬이 아니고 남성 호르몬은 뭐든가요? 에스테스테론인가요? 아, 테스토스테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남성들의 몸속에 들어가면 이런 것들이 여성화하는 생식 기능을 우리 뭐 좀 이렇게 줄이게 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나타내는데 어쨌든 그런 성 호르몬처럼 몸속에서 얘네들이 착각하게 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좋지가 않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됐었는데 근데 최근에는 또 여기에 대해서 그다지 또 얘기가 되질 않아요. 왜냐면 신문이나 미디어에서 많이 떠들어내다 보면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경각심을 가진다기보다는 그냥 면역이 생겨버려요. 나중에 특별히 우리나라는 한 번에 화끈하게 달아올랐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 최근에는 이제 크게 또 화제가 안 되고 있죠. 어쨌든 플라스틱이라든가 비스페놀 A 이 성분이 이제 환경 호르몬으로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키는 부분들 많이 알려져 있죠. 자, 그것들이 특별히 뭐냐면은 어린 아이 때부터 사실 어르신들 뭐 이런 말씀하긴 죄송합니다만 이미 연령이 많이 드신 어르신들에게 이것들이 들어갔다고 했을 때 뭐 크게 우리가 위험이 나타난다라고 얘기하기까지는 어려울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린 시절부터 차곡차곡 그 몸속에 이게 쌓이게 된다. 그럼 그들이 생식이 필요할 말이 좀 이상하네요. 그들이 어쨌든 성인이 되었다고 했을 때 굉장히 이제 몸에 이상을 가지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특별히 이제 막 씹거나 빨거나 하는 이런 플라스틱 컵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직접 흡입하는 형태의 물건들 그런 것들에 이게 들어가 있을 경우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죠. 자, 아무튼 애기 젖병에서 그게 검출됐다 해서 굉장히 큰 문제들이 있었는데 물론 최근에 대체품들이 나오곤 있다라고 하는데 보니까 또 대체품인 줄 알았는데 또 안 읽어보니까 사기였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면 또 업계에서도 슬쩍 또 뭐 그런 것들을 또 검증 안 된 물질을 내기도 하는지 뭐 어떤 것들 뭐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상당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해변에 이제 이게 어떤 중국 같은데 우리나라도 사실 여름 끝나고 나면 이거의 다름 아닌 모습이죠. 굉장히 많은 쓰레기들이 있는데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나뭇가지 이런 거 빼놓고는 다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이 버려도 결국은 우리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에 있는 환경 호르몬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감당하고 또 빨리 또 극복해야 될 문제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what major hazard do we face? 우리가 겪고 있는 건강상의 해저드 위협 요인들은 무엇이냐? 뭐 거기에 대한 유형을 구분하는 거죠. biological 생물학적인 위험 요인, chemical 화학적인 뭐 알겠죠. biological 하면
일단 유해한 세균 말고 더 조그만 놈들 뭐가 있습니까? 박테리아, 바이러스 이런 애들이죠. 그런 애들은 살아있는 애들이니까 바이올로지컬이고요. 케미컬 하면 화학적인 것들, 뭐 중금속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공기오염 물질이 다 화학적인 것들이죠. 물리적인 것들,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지구온난화다라 그러면 그런 것들은 일종의 어떤 열이 올라가고 거기에 따라서 재해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 피지컬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다못해 또 컬처럴이라는 것도 있네요. 컬처럴 팩터 하면 뭐가 될까? 문화적인 위험 요인도 있어요. 문화적인 요인 뭘까? 문화를 너무 즐기면 위험이 되나? 컬처럴이라는 건 뭐냐면 그 사회의 어떤 문명적, 문화적인 특성 때문에 생기는 그 위험 요인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물론 이 가운데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기 마련이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날 기계화된 교통 문명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사망사고의 굉장히 대부분을 이루고 있죠. 등등 그런 것들. 뭐 그런 것들은 다분하게 컬처럴 팩터라고 할 수 있겠어요. 또 우울증의 증대와 자살 성향의 어떤 증대 이런 것들도 이런 요인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쨌든 이거는 딱 구분되는 요인이 아니라 다른 모든 요인들을 포함하는 것 같은 이런 종합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 초이시스 이게 결국 컬처럴 팩터랑 관련이 깊겠지만 스스로 선택하는 자기 라이프 스타일 상의 위협 요인 뭘까요? 스스로 위험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나? 있죠. 담배가 이제 그 대표적인 것들이겠죠. 스스로 기호식품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다 해로운 걸 알아요. 이제는 해로운 거에 대해서 반발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선택한 라이프 스타일 초이스 대표적인 것이 담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자면요. 우리가 이 모든 요인들을 다 피할 수는 없어요. 다 피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해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해. 하지만 이 저자가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결론 내릴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일단 우리가 앞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많은 정보를 가지고 피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이 완벽하진 않지만 노력을 해야 된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것들은 우리 선택에 의해서 피할 수 있는 요인들이다. 근데 사망률이나 결국 우리 인체에 미치는 위험 정도를 보면은 사실 여기서부터가 사실 가장 큰 위험률을 보이더라는 거야. 말하자면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이런 거에 너무 애써서 집중하기보다는 당연히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고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고 하지만 그 전에 그것보다도 훨씬 위험한 라이프 스타일 차원에서의 위험성 그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없애긴 것만으로도 사실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는 충분하게 평균 수명을 누릴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야. 담배 피울 거 다 피우면서 뭐 다른 어떤 생물학적 전염병들 이런 것들 걱정하는 것들은 사실 굉장히 좀 어리석은 거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결론부터 그렇게 내려놓고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래서 리스크 앤 해저드라는 게 있는데 리스크라는 건 위협 말하자면 현실화되지 않은 위험이에요. 그래서 리스크라는 건 항상 possibility 가능성으로 표현되는 거고요. possibility of suffering harm from a hazard 어떤 위험으로부터의 고통을 겪을 수 있는 가능성 그래서 가능성이기 때문에 리스크는 높기도 하고 낮기도 해요. 확률적이에요. 그러니까 걔네들을 측정을 해야 되겠죠. 무엇이 진짜 위험한 건지 무엇이 덜 위험한 건지 그런 것들이 판단이 돼야지 그걸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의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 또는 도시라든가 우리 문명의 스타일을 판단 지어 나갈 수 있는 거죠. 정책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거죠. 근데 때로는 리스크 어세스먼트가 이것들을 전문가가 하는 게 아니고 무슨 엄한 사람들이 하는 경우들이 있죠. 신문 기자들이 하고 미디어가 하고 언론이 하고 그래서 뭐가 진짜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가 완전히 때로는 사람들에게 잘못 알려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과도하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 우리가 경계를 좀 해야 됩니다. 기자들을 그리고 미디어를 만드는 사람들이 때로는 이런 것들을 막 한번 일으키면 모든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깜빡 죽으려고 그러고 진짜 위험한 건데도 어떻게 됩니까? 살짝 미디어에서 뭔가 이렇게 우호적인 제스처를 취하면 사람들이 그걸 또 모르고 지나가고 이러면 안 되죠. 리스크 매니지먼트 어세스먼트는 전문가들이 해야 됩니다. 그 분야에 전문가들이 하고 우리는 그거를 존중할 필요가 있어요. 결론이 나지 않은 건데도 너무 과도하게 반응하는 경우도 있고요. 결론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무시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 리스크 어세스먼트 위험도 측정이 끝났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걸 관리를 해야 되겠죠. 리스크 매니지먼트.
그 결과에 따라서 위험도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꼭 필요한 건데도 위험도가 높아. 그럼 우리는 그런 위험도를 낮춰가야 된다고 그랬죠. 그게 이제 문명이야. 리덕션. 분석하고 위험도를 낮춰가는 것. 사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원자력에 대한 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든 문명과 기술의 발전이요. 사실은 리스크 매니지먼트예요. 비행기 뭡니까? 처음에 라이트 형제가 만들었을 때 하늘을 나르는 기계에 누가 몸을 싣겠느냐. 바보 같은 짓 하지 말아라. 지역신문에 났어요. 성공을 비웃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비행기처럼 안전하다는 사고율이 낮은 수단도 없죠. 뭡니까? 처음에 거의 100% 90%였던 위험도를 지금은 0. 몇 프로로 줄여가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그게 문명이에요. 이집트가 그렇게 발전하고 오랫동안 이렇게 강성한 고도의 왕국을 누렸던 이유가 뭐냐? 굉장히 위험한 땅이었어요. 나일강 주변이. 근데 왜냐? 1년에 한 번씩 홍수가 꼭 나. 근데 홍수가 나고 나면 굉장히 많은 퇴적 물질들이 땅을 비옥하게 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곡식을 심으면 굉장히 잘 자라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곡식을 잘 자라게 하고 수확하고 사람들이 먹고 살기 번영하기 위해서는 나일강이 필요한데 나일강이 위험이에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리스크를 피해야 했을까요? 그러지 않죠.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서 그 경우에는 나일강을 나일강 주변을 관리하고 뚝을 만들고 그리고 뭐 관계 농업을 하고 또 측량하고 땅을 갖다가 잘라내고 뭐 이런 기술들, 자연을 다스리는 기술들이 거기서 개발됐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리스크 매니지먼트면서 한편으로 문명의 발달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리스크들이 피하고 외면하고 말아야 되는 것들은 아니에요. 언젠가는 맞서가지고 그 위험도를 낮춰가는 것들이 사실 사람들이 해오는 기술 개발이자 문명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리스크 매니지먼트 다음에 어세스먼트 다음에 매니지먼트로 가야 되는 이런 과정들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럼 what are the major types of hazard? 위험의 어떤 주요한 유형들, 타입들은 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컬처럴, 라이프 스타일인데 컬처럴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다 포함할 수 있는 거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래서 바이올로지컬 해저들은 뭐가 있냐? 우리 이미 너무 잘 알고 있다라는 거야. infectious diseases. 그러니까 전염병만큼 사실 우리를 갑자기 공포에 떨게 하는 게 없죠. 왜냐하면 나는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잘 지키는데 옆 사람으로부터 옮겨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동이 특별히 이런 데 취약하다고 얘기했었죠. 한동. 특별히 사르스라든가 신종플루 돌고 그러면은 한동에 또 외국인 학생들도 많잖아요. 해외를 왔다 갔다 한 학생 비율이 아마 전국에서 제일 많을 거예요.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한두 번씩 아웃리치 안 나가는 학생이 없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취약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신종플루 때나 그때도 우리 학교에 뭐 확진 환자만 100명 이상 넘었죠. 이런 것들이 뭐냐면 내가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지킨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제 퍼뜨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위험한 거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겠죠. 에이즈도 분명 전염병입니다. 전염병. 투베르콜로시스, 폐병, 폐결핵이 되겠죠. 폐결핵. 폐결핵 뭐 별거냐 하지만 아직도 제3세계에서는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또 최근에는 이 폐결핵이 항생제가 계속 개발되면서 폐결핵 그 바이러스입니까? 바이러스겠죠. 폐결핵 바이러스 또한 얘가 슈퍼 바이러스가 돼가고 있어. 항생제를 이겨내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그거를 또 이겨내기 위한 더 센 약을 먹여야 되는데 그 센 약이 어떻게? 비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도상국 사람들이 먹지를 못해. 그래서 지금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살릴 수 있는데 돈이 없어서 죽어가는 부분들. 다이어리얼 하면 이게 어떤 장염이나 이런 계통의 어떤 병들이 되겠고요. 이런 것들도 완전 전염성은 아니더라도 물이라든가 음식을 같이 먹음으로써 어느 정도 전염성이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특별히 경북 지방의 대학교에서 장염이 돈다 이런 뉴스가 나더라고요. 딱 보니까 우리 학교일 것 같아 그게. 왜냐면 우리 학교처럼 여러분이 근접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학교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들 인정상으로는 좋지만 이런 어떤 디시즈 차원에서는 취약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남의 건강을 위해서도 내 건강과 내 청결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공동체를 위한 섬김이죠. 그것도. 빨래도 자주 하고요. 몸도 자주 씻고 청소도 열심히 해줘야 된다는 거야. 말라리아가 난민인 줄 알았는데 한동대 학생 중에도 걸려가지고 거의 순간적으로 실명한 경우도 있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말라리아 위험성은 뒷부분에서 얘기하도록 하고요.
생물학적인 위험성들. non 뭐 이렇게 어려운 단어 썼냐? non transmissible. 트랜스미스 하면은 갖다 주다. 아까 말한 뭐 전염성이라는 얘기랑 똑같은 단어죠, 거의. 근데 논이 붙었으니까 전염성이 없는 병들 홀로 고생하면 되는 거고, 뭐 옆에 사람들은 같이 옮을 걱정은 안 하는 거죠. 트랜스미서블, 갖다 줄 수 있는 인펙셔스, 전염성 있는 병들. 뭐 병원균이 되겠고요. 병원균. 그 병원균 간에 박테리아, 바이러스처럼 구멍을 술술 뚫고 지나가는 굉장히 초미립의 세계에 있는 균들도 있다. 전염병도 또 레벨이 있네. 에피데믹 레벨이 있고 팬데믹 레벨이 있는데 뭐가 더 센 놈일 것 같습니까? 팬데믹 하면 얘는 지구적인 얘기란 얘기예요. 팬데믹 디자스터 하면 진짜 지구적인 재난들, 해성 떨어지고 막 이런 것들이고, 대부분의 재난들은 에피데믹이에요. 그 지역이 주로 이제 고생을 하는 거지 지구 반대편에서까지 고생을 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전염병들 중에 주로 큰 스케일로 발생하긴 하지만 하나의 어떤 지역이나 나라 단위 정도로 고생하는 것들은 에피데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글로벌하게 나가는 것들도 있어요. 최근에 있었죠. 사스라든가 이런 것들. 사스는 뭐 세계를 돌고 돌다가 우리나라까지 오고 막 그랬죠. 중국에서 특히 난리가 났었죠. 그런 것들 이제 팬데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팬데믹 하면서 뭡니까? 페이털, 치명적이기까지 한 질병이 돌면 어떨까 우리가 노심초사하고 있죠. 이미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중세 그리고 유럽의 흑사병들이 그거라고 그랬죠. 얼마나 심했냐면 도시가 시체로 뒤덮이고, 그리고 잘 사는 사람들은 집을 버리고 다 농촌으로, 귀족들은 농촌으로 이사를 갔다라고 그래. 하인들만 남겨놓고. 이미 유럽에서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그런 병원균들이 언제 한번 다시 한번 더 업그레이드 돼서 글로벌하게 덮치지 않을까라고 늘 이제 우리는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스라든가 무슨 뭐 나일 바이러스라든가 에이즈라든가 이런 거 나타날 때마다 혹시 걔가 팬데믹이 되지 않을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어떤 질병의 위험이 작용하는 동물이나 자연 세계로부터 사실 사람 몸속에서부터 병원균이 탄생하진 않죠. 지구상 어디인가 존재하고 있던 놈들이에요. 근데 걔네들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풀려나고 원래는 사람들과 접촉을 하지 않는 놈들인데 사람과 접촉을 하게 된다는 거지. 에이즈 바이러스도 어디서 나왔습니까? 아프리카 서부의 뭐 녹색 원숭이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역학을 연구하는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왜 그럼 그 병이 없다가 20세기 후반에 나타났을까? 아프리카 녹색 원숭이랑 우리가 접촉할 일이 없었던 거죠. 근데 인류의 문명권, 개발권이 어떻게 돼요? 그 병원균이 있는 데까지 점점 확장되다 보니까 만나지 말아야 될 만남이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인류와 만나지 말아야 될 바이러스와의 만남. 특별히 뭐냐면 아마존의 열대우림, 그 다음에 아프리카의 저 깊숙한 초원들. 사실은 그 자체에서 문명권과 접촉을 할 일이 없는 그런 굉장히 깊은 자연환경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이제 개발해 나감으로써, 또는 어떤 경우는 또 지구온난화에 의해서 걔네들이 활동하지 말아야 될 지역에까지도 그 병원균이나 어떤 여러 병을 일으키는 동식물들이 활동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 속에 있었던 병원균들, 바이러스, 박테리아들 풀려나는 거죠. 말하자면 판도라의 상자가 열어젖히는 거야.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저 브라질 열대우림 그 속에 우리가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그 몇천 년 된 나무의 뿌리 속에 굉장히 치명적이고 한 번도 인류랑 만난 적이 없었던 그런 바이러스가 있지 않을까. 그게 그런데 오늘날 밀림이 파헤쳐지고 산불이 나면서 풀려나고 있진 않은가, 이런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각 종류별 질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감염되고 있는가,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는데, 에이즈가 이렇게 많이 올라갔네요. 에이즈, 뭐 장염계통의 어떤 병들, 말라리아도 굉장히 많죠. 폐병, 폐결핵, 헤파타이티스 B 하면 B형 감염도 여러분 치명적인 걸로 알려져 있죠. 미슬즈 하면 홍역 뭐 우리나라에서 없는 걸로 이미 알려져 있지만 이미 전 세계적으로는 또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는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자, 폐병, 폐결핵 굉장히 이제 클래시컬한 질병이고 우리나라에서 다 없어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고요. 특별히 또 뭐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여기 보면은 엔티바이오틱,
엔티바이오틱 하면 바이오틱에 대해서 반대한다. 항생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몸속에 있는 불필요한 생물들을 죽여주는 것들이죠. 말하자면은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을 죽여주는 그런 약인데, 자, 문제는 뭐냐? 바이러스라는 놈들이 굉장히 어떤 희한한 놈들이에요. 항생제를 써서 걔네들을 죽이면은 걔네들의 일부는 또 뭐냐? 돌연변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또 그 항생제를 어떻게든 이기는 방향으로 또 발전되는, 업그레이드 되는 놈들이 있어요. 그럼 걔네들은 또 뭐냐? 또 다른 더 센 항생제를 넣어야 돼. 그래서 이런 것들이 특별히 오버유스에서 많이 나타난다는 거 아니에요. 항생제를 지나치게 많이 쓰면 그것 때문에 괜히 변종 바이러스들이 생기고 걔네들이 번식해서 더 센 바이러스가 된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폐결핵 같은 경우도 웬만한 항생제가 듣지 않는 뭐 슈퍼 폐결핵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생겼는데, 그거를 갖다가 고치기 위해서 드는 항생제의 약값이 너무 비싸다. 그래서 국경 없는 의사회나 뭐 이런 사람들이 돌면서 사람들을 치료하는데, 그 병에 걸리면 사실 돈이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치료해야 되냐, 막 그런 부분들이 몇 년 전에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됐었죠. 잘 알려져 있는 데들리, 치명적인, 페이털한 어떤 바이러스 질병. 당연히 독감, 플루 나오죠. 신종플루. 그 다음에 역시 HIV 바이러스에 의한 에이즈, 후천성 면역결핍증. 알죠? B형 간염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에이즈에 대해서 얘기 안 할 수는 없죠. 에이즈는 이제 결국 뭐냐면은 결과적으로 이뮨 시스템, 면역 시스템을 파괴하기 때문에 에이즈 자체로 죽는 게 아니라고 그러죠. 에이즈가 걸린 다음에 생기는 독감, 뭐 암도 잘 걸리게 되고요. 여러 가지 질병, 합병증으로 해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자, 그런데 최근에는 이것도 어떻게 약을 또 개발해 가지고요. 완전하진 않지만 약을 굉장히 비싸긴 하죠. 꾸준히 먹으면 그래도 한 뭐 20년, 30년까지도 면역 체계를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에이즈에 걸린다고 하더라도 죽진 않아요. 그래서 장기적인 생존을 할 수 있는 그런 약학이 많이 개발됐다라는 거야. 문제는 그게 비싸죠. 그럼 뭐에 의해서 이게 스프레드? 에이즈가 어떻게 퍼져나가냐? 알겠지만 뭐 이거 unsafe sex 그게 뭔지 뭐 잘 모르겠다. 여러분이 알아서 상상하시기 바래. 그리고 sharing needles, 주사 바늘을 갖다가 뭐 옮기는 것들 등등 뭐 그런 것들인데,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라고 그러지만 최근에 우리 학교 동성애 관련해서도 말도 많고 그랬죠. 어쨌든 그런데 뭐 진실은 우리 뭐 통계상에서도 분명히 나오는 거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 이게 에이즈가 많이 퍼져나가는 것도 이런 과정이에요. 확실히 초기에는 동성애, 특별히 남성 간의 동성애에 많은 영향을 받아요. 남성 간의 동성애를 매개로 해서 초기에는 많이 퍼지게 돼요. 자, 그럼 선진국들에서는 그럼 남성 동성애가 왜 큰 영향이 없냐? 그거는 이미 퍼질 만큼 퍼져서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일반적인 접촉으로 퍼져가는 단계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남성 간의 어떤 성관계를 통해서 확산되는 비율이 크다라는 거야. 말하자면 어떻습니까? 초기에 퍼지는 나라들은 남성 간의 성관계를 갖다가 좀 어쨌든 줄이고, 그것들을 줄이거나 아니면 방지하고 또는 안전하게 한다라든가 등등 그런 단계를 거치면 훨씬 더 이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방어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통계를 봤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남성 간의 성관계를 통해서 에이즈 새롭게 복균자가 된 경우가 약 50%더라고요. 50% 되는 어떤 감염률인 발병의 그런 어떤 비율인데, 그걸 적다고 할 수 없고 이유가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죠. 뭐 동성애 환자 이런 분들 우리가 뭐 혐오하고 미워하고 이런 차원 이전에 그분들이 어쨌든 자기들의 어떤 욕구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볼 때 이런 위험한 바이러스가 많이 퍼지게 되는 그 매개가 되는 것도 사실은 사실이에요. 뭐 사실을 듣고 나서 개인적으로 그런 것들을 계도를 하든 혐오를 하든 그건 그 다음의 단계인 것 같고, 어쨌든 그런 사실 자체는 바르게 좀 알려졌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2008년 에이즈 뭐 벌써 10년 전 통계네. 훨씬 많이 늘었겠죠. 우리나라도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죠. 1년에 보니까 한 1000명 이상씩 느는 것 같아. 1000명 이상씩 늘어가고 그들에게 어떤 약값을 제공해야 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말라리아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병이 아닌 것 같은데 의외로 우리나라에도 파주나 어떤 특별히 군인들이 보초 서는 지역, 그러니까 북한과의 경계 지역 이런 데에 또 말라리아들이 또
있더라고요. 저도 놀랐어요. 열대지방에만 있는 병인 줄 알았는데 말라리아 자체는 이거는 병균에 의해서 바로 옮겨지는 건 아니죠. 오히려 모기에 의해서 옮겨지는 애들이야. 모기. 그러니까 모기만 막으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모기를 막는 게 이게 쉬운가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모기에 의해서 옮겨지는데 모기에 의해서 이제 플라스모디움 하면 이제 원충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모기 뱃속에 있는 원충들이 모기가 피를 물어뜯을 때, 피를 빨 때 그때 그 플라스모디움이라는 게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럼 그 플라스모디움이 다시 또 스포로자이트로 바뀌는 거죠. 포자충이라 그래, 포자충. 그러니까 병원균에 존재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얘네들이 다시 우리의 몸속 장기, 특별히 간 속으로 들어오면서 메로조이트, 낭충 단계, 이걸로 이제 변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 형태로 변이가 되면서 우리 몸속에 있게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모기가 이미 병원균에 감염된 사람의 몸을 물면 그 병원균이 다시 또 다른 사람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전염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위험한 이유가 뭐냐? 특별히 여러분 해외 나가거나 그럴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 병인데, 제가 한 학생도 이걸 걸렸는데, 이게요, 첫째는 뭐냐면은, 자, 처음에 약간 아프다가 또 말어. 잠복기가 있다라는 거. 잠복기가 그런데 3개월, 심지어 6개월도 된다는 거야. 근데 보통 어떻게 됩니까? 해외 나가서 잠깐 몸이 찌뿌둥하고 열이 나고 안 좋아. 근데 괜찮아. 다 한국 돌아왔어요? 한국 돌아오고 났는데 한 3개월, 6개월 뒤에 발병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는 얘가 말라리아가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종류들이 여러 가지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마다 약이 또 다 다르대요. 플라스모디움의 타입이 다른 거지. 그런데 우리나라에 와 있으면 우리나라는 암만 해도 말라리아를 위한 약이라든가 의료진 또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에 그런 것들이 없을 수가 많겠죠. 그러니까 현지가 아닌 다 돌아왔는데 그때 발병해버리면은 그걸 고치기 위해서 이 약 저 약 나봐도 듣지가 않아. 그래서 잘못하다 보면은 굉장히 큰 이제 몸에 타격을 입고 죽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리아가 위험하다라는 거야. 말라리아를 만병통치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유형이 있고 그 유형별로 처방 방법이 다 다른데,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대처 방안이 없는 나라에 있는 경우에는 진짜 어떻게 대처할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위험성들,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병을 예방할 수 있는지 일단은 깨끗하게 해야 되고 등등등등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케미컬 화학적인 위험. 화학적인 위험은 특별히 이제 우리 발암물질이라고 하는 게 있죠. 발암물질, causing cancer.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예 그냥 그 자체가 독인 것도 있고요. 독성 물질. 발암물질, 카르시노젠이라고 합니다. 뮤타젠이라는 우리의 유전자 변이를 일으키는 것들. 유전자 변이 일으키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지? 하여튼 그런 거 있죠. 있어. 테라토겐 하면은 이거는 일단은 그 태아나 수정란 상태에서 작용해서 어릴 때부터 어떤 기형이나 불구를 일으키는 물질들, 이런 것들이 되겠죠. 자, 거기에 특별히 이제 케미컬 하자드 중에 우리 면역 체계를 갖다 이렇게 면역 체계나 아니면 호르몬 체계를 뒤흔드는 이런 애들이 많다라는 거죠. 아까 비스페놀 A처럼. 그리고 옛날에 썼던 DDT라든가, DDT에 대해서는 얘기했었죠. 그 레이첼 칼슨의 신목의 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 DDT의 사용에 대해서 이제 경고를 했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수은의 위험성이 만만치가 않죠. 수은. 특별히 어린아이들에게 굉장히 치명적으로 작용을 해요. 수은이 어디서 나오냐? 석탄을 태우는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산업단지에서 많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남미인가 했더니만은 다른 데가 아니라 포항일이더라고, 포항. 지금 이제 2017년, 2016년입니다. 형산강이요. 형산강은 저기 산업단지하고 포항 남쪽 포항공대 사이를 흐르고 있는 강이죠. 여러분은 갈 일은 별로 없겠죠. 가보면 경치도 좋고 괜찮아요. 폭도요, 한강만큼은 안 돼도 굉장히 넓고 경치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 땅바닥을 파보니까 수은이 기준치에 5,000배, 여기 13,000배라고 되어 있네. 부분적으로는 10,000배가 넘게 나왔다는 기준치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산업단지나 거기서부터 지난 한 몇십 년 동안 계속적으로 분출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물론 거기서 낚시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근데 땅바닥에 있는 제첩이 있죠. 조그만한 조개들. 그거를 사실은 잡아서 또 팔기도 했다는 거예요. 야,
야, 그 윤리적 책임들, 건강에 대한 실질적 책임들, 그걸 누가 책임을 지냐? 굉장히 심하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그게 요 부분인데요. 형산강. 이 형산강이 포스코고 포항공대에 있고 포항의 남쪽 지역이에요. 그 사이를 흐르는 강인데 여기서 이제 수은이 많이 검출됐다는 거거든요. 산업단지로부터 나오는 그 폐기물과 관련이 안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오염원이 어디였는지 그걸 좀 역학조사를 하고 해서 조금 과학수사를 하든 우리 CSI를 부르든 뭐 하든 해가지고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고? 근데 그런 노력은 안 하고 있고요. 일단은 지금 뭐 급한 대로 오염이 심한 곳에 땅을 파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준설한다라고 해서 땅을 어차피 강들은 뭐냐면 밑에 불순물들이 계속 쌓이기 때문에 강이 낮아져요. 한 번씩 그래서 몇십 년에 한 번씩 정비를 해주거든요. 땅바닥을 파줘야 되는데 그러는 김에 준설한다고 해서 아마 오염이 심한 땅을 이렇게 파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 다 세금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오염시키면서 돈 버는 사람 따로 그리고 이걸 갖다가 고치는 사람 따로 어떻다라고 그랬어요? 환경적인 정의, 환경성이 형평성이 맞지 않다라고 그랬죠. Polluters pay principle. 오염시키는 사람이 돈도 내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 이 개선 작업을 해야 되면 그리고 우리가 오염을 감수해야 되면 그 오염원을 찾아서 그 사람들에게 벌금 때리고 돈 내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답 없이 흘러가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좀 이런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지금 그 포스코 근처에 항산강에 이 강이 참 되게 좋아요. 이쪽이 경치가. 그래서 여기다 수상타운 이렇게 이제 만들려고 그랬는데 수상타운을 열었어요. 근데 열어놓고 나니까 어떻게 돼? 근처가 수은으로 오염됐다는데 물론 물에 물 좀 만다고 해서 수은이 입으로 들어가고 그러진 않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람들 입장에 찝찝하잖아. 누가 거기 가려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수상 레저타운을 열어놓긴 했는데 결국 뭐 열어놨지만은 사용하지 않고 그냥 썩히고 있는 단계에 들어갔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 각 지방별로 많은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포항뿐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환경오염 이런 거랑 관련돼서 눈먼 돈들이 엉뚱하게 쓰여지고 허비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의식을 가지고요. 시민으로서 어떤 뚜렷한 좀 인식을 가지고 행동해야 될 그럴 때가 필요하다는 생각이에요. 어쨌든 머큐리, 수은 같은 경우 어디서 나타나게 되느냐, 어떻게 통제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 나와 있죠. 화학적 위험성. 자, 화학적 위험성은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결국 독극성의 물질들 뭐 이런 것들이 주요한 것들이다. 화학 물질은 특별히 화학적 위험성은 화학적인 어떤 발명들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해마다 심지어는 한 10만 건씩 새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완벽한 지식을 가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타난 다음에 대처하기는 어렵고요. 사전 예방 조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실 모든 화학 물질은요 다 독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뒤에 한번 그래프를 보면은 자, 이 그래프 LD50이라는 게 있는데 Lethal Dose 15 개념이 뭐였더라?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Percentage of Population Killed by Given Dose. 그러니까 요거를 갖다 복용하는 사람들이 50%까지가 죽을 수 있는 양, 말하자면 치사량이죠. 그걸 그만큼 섭취하면은 개체들의 50%가 죽을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거는 굉장히 극단적으로 위험한 독성 물질이다라고 판단해야 되는 거죠. 자, 50%를 죽일 수 있는 먹은 개체들 100 중에 50%를 죽일 수 있는 그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건 덜 위험한 거죠. 적으면 적을수록 위험한 거죠. 조금만 먹어도 50%까지 죽는다는 얘기니까. 사실 그런데 모든 종류의 물질들은 결국은 독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심지어 말도 안 되는 것 같긴 하지만 밥도 무한히 먹다 보면 돌아가시겠죠. 근데 밥은 LD50이 크니까 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수은이라든가 여러 가지 독성 물질들 뭐 VXS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테러리스트 영화에 나오는 그런 것들은 LD50이 작기 때문에 독성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성의 정도는 다 다르지만 크게 봐서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도 많이 흡수하다 보면은 결국 우리의 생명을 갉아먹을 수 있는 것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많이 분포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VOC, 볼레틸 오르가닉 컴파운드를 비롯해서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 결론적으로 얘네들을 우리가 다 파악하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드는 사람, 정부는 어떻게 됩니까? 미리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을 만들어야 되고,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되도록이면 바른 정보를 빨리 입수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렇다는 거죠. 자, 그 중에 레이 터너라는 분, 또 혁신가들이 한 분씩 소개되고 있는데, 이분은 비행기 승무원이었대요. 비행기 승무원. 승무원이 아니고 비행기 정비공인가? 근데 비행기가 뭐냐면 굉장히 이제 미세한 부품이 많잖아요. 자, 그런 것들을 뭐 미세먼지를 닦아내고 굉장히 정비를 잘 해야 되는데,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냉맥가스인, 지난번에 우리 다룬 적도 있지만 클로로플로로카본 CFC를 이용했다라는 거야. 네, 알겠지만 이게 오존층에도 안 좋고요. 또 사람으로 봐서도 이것들이 썩 유리하지만은 않은 기체야.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걸 갖다 대체할 수 있는 세정제를 레이 터너 씨가 이제 개발한 거죠. 말하자면 스스로의 발명으로 스스로의 어떤 직업 건강을 지킨 거지. 시트루스 베이스드 컴파운드. 시트루스 하면 이제 귤이에요, 귤. 귤 껍데기로 한 천연 화합물로 CFC를 대체했다. 자, 이런 것들이 건강을 위한 혁신이 되겠죠. 돈도 많이 벌었겠죠, 그리고. 자, 결론이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되도록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위험도를 측정할 필요 있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것 때문에 오히려 너무 민감해지는 그것은 안 될 일이야. 왜냐하면은 사실 우리의 위험도 중에는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는 위험도들이 더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안전에 대한 어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잘 선택하는 것, 그게 이제 넘버원 프라이어리티예요.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새롭게 생기는 각종 여러 오염물질 이런 것들, 완벽하진 않지만 알려고 노력하고요. 그 다음에 아는 만 한해서는 최대한 대처를 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 뭘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번 봅시다. 그럼 우리 주변의 위험도의 어떤 특징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분포하는지. 자, 11 밀리언이나 돌아가시게 하는 가장 큰 위험이 뭘까? 퓨 가보니까 뭐지? 파버티? 가난? 이게 마음이 싸하네. 가난이 제일 큰 위험이네. 그렇죠. 사실 가난이 멀뉴트리션으로 연결되죠. 멀뉴트리션 하면은, 뉴트리션 하면 영양인데 멀이 하면은 꽝이란 얘기야. 영양꽝. 영양이 없다. 영양실조죠. 영양실조. 자, 영양실조나 모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면역력이 강하려면 건강해야 돼요. 건강하려면 평소에 영양 섭취, 라이프 스타일이 좋아야 돼요. 근데 가난한데 뭐 라이프 스타일이고 뭐가 어딨어. 그렇죠. 그래서 파버티야말로 넘버원. 이걸 보고 여러분 난 돈 많이 벌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합니까? 물론 그것도 맞지만, 자, 극단적인 가난함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뭐 약을 갖다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궁극적으로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는 가난을 면하게 하는 것들이 제일 중요한 거다. 넘버 2도 의미심장하죠. 토베코야, 토베코. 담배. 뭡니까? 첫 번째는 어쨌든 뭐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보기엔 그런데, 두 번째 건 라이프 스타일이고 우리의 초이스에 대한 것들이죠. 자, 그걸 본다라 그러면 가장 위험한 거는 우리의 문화고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큰 위험의 역할을 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삑삑삑삑 나가던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에이즈만 하더라도요, 어느 정도는 완벽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는 결국 우리가 이 위험을 충분히 피하고 선택할 수가 있죠. 그거를 뭐 인정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근데 우리 모두는 알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그런 어떤 문화적이고 개인적인 선택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야. 등등등등. 그래서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 제일 큰 위험 요인은 사실은 문화적인 요인이고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요인이다. 이렇게 여러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리스크 프롬 라이프 스타일. 돈 스모크, 담배 피우지 마. 루즈 익세스, 지나친 몸무게를 잃어. 뭐라고 해야 돼? 좀 너무 과도한 몸무게를 잃어버려. 빼란 얘기죠. 비만한 사람 좀 다이어트 하세요. 되도록이면은 건강한 음식을 먹으세요. 밤마다 치킨 한 마리씩 복용하고 자고 이런 거 결코 건강하지 않습니다. 치킨들 영계들인데 뿅아리들이에요. 항생제를 많이 쓰고 있는 걸로 잘 알려져 있죠.
exercise regularly. 뭐 운동을 좀 하고요. little or no alcohol. 알코올에 대한 기준이 점점 강화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예전에는 하루에 한 잔 정도 괜찮다라고 그러는데 최근에 WHO 기준인가요? 하루에 0잔을 갖다가 기준으로 바꿨다라고 하죠. 하루에 0잔. 안 마시는 것. avoid excess sunlight. 암만 해도 지나친 자외선을 피해야 되고 practice safe sex. 뭘까? 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세요. 안전한 섹스를 연습하세요. 뭐 이렇게 번역 직역이 되진 않겠죠. 여러분들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아유, 지저분한 그림들 좀 넘어가고요.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14장에 대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결론은 여러분의 문화적인 라이프 스타일 차원에서의 선택으로 인해서 사실은 여러분의 건강이 상당히 좌우된다. 자, 그 외의 모든 것들 많은 정보들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완벽한 정보를 가질 수는 없다. 하지만 되도록이면 정보를 잘 알고 그에 의해서 위험을 피할 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